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의 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 교수님, 일단 경찰 권력이 지금 상당히 커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저희가 좀 조목조목 나눠서 수사권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이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요? 권력구조 개편안에 1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다 경찰이 하고 그리고 대공 수사권도 지금 경찰이 들고 왔습니다. 많이 비대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조국 수석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편안은 결국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 그 부처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당하고도 얘기가 됐던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부처하고도 법무부나 행안부하고도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청와대에서만 안을 단독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 판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국회에 넘겼다가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핑퐁 게임 하다가 이 권력구조 개편안이라든 개혁안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국민 여론에 호소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 아마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여당 인사들도 좀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청와대 안은 이제 포인트가 결국은 검찰이죠. 검찰. 기존의 검찰에 대한 이 권력이 너무 비대했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 독점했죠. 그 외에 갖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권력기관으로서 상당히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이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권력이라는 것은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걸 분리한다. 검찰과 경찰이. 그다음 두 번째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리고 이제 검찰의 고위 간부들 또 우리 사회를 예를 들면 있는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들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걸 잘 못했단 말이죠. 이것을 공수처라는 분리된 기구를 통해서 실제로 해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국정원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뭐 대공수사라든가 국내정보 파트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 개입을 한다든가 국정원의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을 상당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만은 경찰의 안보수사처라는 독립된 기구로서 넘기자. 뭐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골자가 아니었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찰이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진 게 우려돼서 분산을 시켜서 경찰에게 너무 권력이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공룡 경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공룡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취지는 청와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권력기관 구조 개혁 이 취지는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검찰이 너무 비대하고 또 검찰이 그렇게 공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소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개혁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정원이 이런 기본적으로 안보 관련한 정보 이런 거를 기본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치 개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빼가지고 그걸 경찰한테 갖다 주는 식이 됐는데 뭐냐면 검찰이 주로 해왔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했던 대공수사권도 덩텅히 넘겨주다 보니까 언뜻 보면 경찰의 권한이 원래 일반 경찰의 그런 업무에다가 한 3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처럼 이런 실권은 뭐 사람이 3배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업무상으로 볼 때 중요성으로 한 3배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럼 경찰이 그러한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은 그거를 바로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과연 되겠느냐.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찰이 과연 그만큼만 수사에 할 수 있는 자질을 지금 현재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거를 또 하나는 경찰이 과연 그동안에 경찰도 여러 가지 때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왔느냐 하는 문제. 이러기 때문에 또 경찰은 오히려 검찰보다 권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대로 해결해야만이 이러한 분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든 어저께
청와대는 여러 가지 여야 협상도 대비했기 때문에 더 과도하게 가는 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현재까지 이렇게 가는 거로는 조금 이전하는 게 좀 너무 많지 않은가. 조금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사건을 보면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네. 경우를 봤을 때 경찰이 정말 많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고 뭐 좀 정권의 뜻에 맞게 움직이다 이런 비판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경찰이 과연 이런 권력을 다 가졌을 때 과연 얼마나 좀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분명히 지금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청와대 안이죠. 이건 입법화 돼야지만 실행되는 것이고. 예. 청와대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이라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민생과 치안을 다루는 부분을 권한을 이양시키자. 예. 실제로 이건 제주도에서 하고 있죠. 예. 아마 그 원희룡 지사가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민생 치안과 기본적인 뭐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로 해서 지방자치로 넘겨주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보수사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공수사 업무를 가진단 말이죠. 예. 혹시나 경찰이 어제가 이제 고 박정철 군 이제 예. 31주기였지만 예. 사실상 그 당시에 남양동 대공분실이라는 것이 경찰이 대공 업무를 수사하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정치화하면서 독립된 기구로 살 것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경찰과 일반 경찰에 대한 문제. 예. 여러 가지 과제가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은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민주당의 정성호 위원장이고 예. 어제 박범계 간사가 의원이 많은 이제 언론 취재를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예.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개특위에서 특히 야당과 협의해서 잘 해나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아예 응하지 않겠다 사개특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성호 위원장이라든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향적 입장에서 예. 이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걸 협의해 나가자.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공수처 부분이 예.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 야권에서는 공수처 부분이 공수처를 또 만들면은 검찰 외에 또 하나의 검찰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야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 또 권력의 도구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성호 위원장이라든가 박범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그분 다 소용하겠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다수에 의해서 임명한다든가 예. 공수처장이 정기적으로 나와서 국회에 보고한다든가 예.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건 살아있는 권력 아니냐. 이것은 죽어있는 권력,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까 이 문제는 특히 국민의 80% 이상이 이 공수처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일단 어저께 또 한나중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발표 주체가 청와대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보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나선 거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 업무고 또 검찰 개혁을 평소에 자기 소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또 대학원 다닐 때 사실은 같은 학년으로서 당시에 그 6월 항쟁에 굉장히 적극 앞장섰던 대학원생인데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잠시 좀 이야기를 끊고 통일부 대변인의 이 브리핑을 지금 좀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실무 접촉 회담과 관련해서 오후 3시에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4시에는 부산 통일관 재개관식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오후 6시에는 부산 동아대학에서 부산 경남 지역 통일교육위원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광운대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 직무연수과정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내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민족통일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 회의에 참석하며
오후 4시 30분에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방한단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피닉스 텔레비전 김지연 기자입니다. 그 평창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셨는데 지금 통일부 측에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는지 이번 주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1월 12일 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채널A 유승진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께서 지난 고위급 회담 종료 후에 브리핑에서 말씀하시길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탈북 여종업원 문제가 이제 북측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정이고 앞으로 이걸 논의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좀 논의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회담에서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경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장관께서 그 1월 9일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이 기존 입장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정도였고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사정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를 바로 협의하는 건 남북 관계가 좀 더 나간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런 정도였고 합의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양한 분야의 접촉, 각 분야의 회담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하자. 그리고 계속 남북 관계를 논의하면서 진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 뭐 이렇게 세게 충돌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예. 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 이달 하순에 한국서 합동훈련 추진 중이라는 일간지 보도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오신 분이 많아서 그런데 꼭 자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SBS 김아영 기자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선수단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의 등을 토대로 해서 20일 날 IOC와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서울신문 강유혁 기자입니다. 그 다양한 분야의 접촉 회담을 늘려가겠다 공동 보도문 관련해서 그 도종환 장관께서는 그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금속 활자 그 금속 활자를 전시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북측에 제안한 그 남북 공동 문화 교류 행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9일 날 회담은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참가와 북측의 참가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남북 문화교류 평창에서 우리가 금년이 고려 건국 1100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남북 북측 만월대 공동 발굴에서 나온 그 문화재들도 같이 좀 합동으로 공동으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SBS 김아영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북한이 여종업원 송환을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보는 거는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그 서로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의서의 공동보도문 뭐 2항 3항 이렇게 네, 지금 이 통일부의 브리핑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말씀을 저희가 아까 자르고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예,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주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측면 이해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국정원의 이해가 맞물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청와대가 나서줘야만이 그 반발을 무마하면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는데 예. 그러나 이제는 어제 청와대 말한 것처럼 이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정 협의, 당정청 협의를 거쳐가지고 오히려 이제 당이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 돼야 야당과의 대화도 되고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도 원만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통일부 연결을 했고 지금 한창 남북 실무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회담은 이제 북한 예술단 방문에 한정해서 하는 예. 것이죠. 원래 우리 측이 이제 차관급 실무회담을 하자. 그래서 좀 평창 올림픽에 관한 포괄적인 걸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다, 이것만 하자. 예. 이렇게 또 나름대로 좀 딜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예술단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모란번 악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경우에는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1985년도에도 왔었는데 뭐 설치, 마이크, 음향,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 측에서도 그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원철 대표가 예. 이원 참석했고요. 북한 측에서도 그 안종원 무대 감독 또 현성월 잘 예. 알려진 인물이죠. 관현악단 단장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야 뭐 크게 뭐 무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규모라든가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 모란봉 악단이 왔을 때 이제 뭐 합창을 한다든가 노래를 예. 하면서 이 모란봉 악단은 지난해인가요? 중국에 갔을 베이징, 때 예. 베이징에 갔을 때 이제 김정은에 대한 참가적 성격의 노래를 하려다가 중국에서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현 단장이 뭐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던. 사실 모란봉 악단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단원들이 다 군인 신분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 선동 부대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에 김정은 참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예. 그래서 관현악 중심의 어떤 공연 이런 부분들이 협의되지 않느냐. 관현악단이 뭐 관계자들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좀 수위를 낮춰서 하여튼 뭐 와서 공연하는 거 좋지만은. 평창 올림픽에 와서 김정은 참가 부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올림픽 성격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당국에서 남한 당국에서 분명하게 선을 걸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이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이가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한미 연합군의 훈련을 연기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북한은 그걸 통해서 좀 출구 전략을 통해서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인데 북한의 선전장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 한국 당국이 선을 긋고 그 취지에 맞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실무회담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왔는데 이 고위급 회담 때 사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이 탈북 여족엄원 송환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기존 입장을 좀 고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도 논의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걸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남북 관계를 이제 해빙 무드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특히 우리나라의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분위기를 서로 녹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이산 가족들은 굉장히 원합니다만은 북한 정부는 원래부터 과거부터 이 이산 가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산 가족들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도 이 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북한에 굉장히 하위층으로 지내거든요. 어렵게 지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런 빈곤층한테 우리들의 이러한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류가 되면 여러 가지 동요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아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항상
사상 교육도 시켜가지고 하는 입장이어서 예. 북한이 평소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탈북 여종업원을 송환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꼭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상 이산가족은 늦추겠다고 하는 예. 당장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질문에도 나왔지만 결국에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는 식으로 북한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산가족 상봉이 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걸 좀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산가족 상봉 부분은 사실 인도주의 문제고 예. 그리고 탈북자들이 지금 이제 그 12명의 종업원들이 와서 작년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학도 다니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다시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분들 자유의사의 선택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예. 이산가족 문제도 인도주의 차원이거든요. 한국 전쟁을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3차례나 스탈린을 만나서 일으켰다. 이것이 최근에 소련 측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이 뭐 유인론이라는 에치스나인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일으킨 전쟁을 해서 그 당시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예. 그들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뒷거래로 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안 하겠죠. 자기네도 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갖고 또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부분을 좀 내놔달라는 것인데 하여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제가 보기에는 그 탈북자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문제는 그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거는 거래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모란봉악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남북 단일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두 가지 다 양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란봉 악단이 와서 할 때 굉장히 모란봉 악단은 사실은 서구 스타일의 10인조 밴드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위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이제까지 우리 알려져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려오면 남북 교류의 분위기에 좋게 되고 그다음에 흥행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중국에 갔을 때도 콘텐츠, 즉 공연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화면에 미사일 발사 장면이 나온다든가 김정은 찬양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쪽에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논란이 만에 하나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그런 평창올림픽 참가 전반의 문제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북 단일 팀의 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단일 팀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 남북이 우리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수들의 기량이 북한보다 좀 높은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좀 수준이 이렇게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